안녕하세요. 저는 가야산 해인사에 있는 암자 국일함에서 감원을 맡고 있는 명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인류 문명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 중에 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인간의 문명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인간다운 어떤 사회가 만들어진 건 언제부터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어떤 문명을 만들어내게 된 그 계기가 예를 들면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직립보행을 한 뒤로 손이 자유로워지고 이 손을 통해서 도구를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인간 문명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인류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성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학생들이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시작된 것을 증거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 고인류 시대 때 상처를 받았다가 회복된 정강이 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를 받고 이게 회복되어서 그 활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의 뼈를 보고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이 시작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바로 상처를 받을 동안 누군가가 돌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퇴부에 뼈가 금이 갔다면 적어도 4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데, 그 시기에 어떤 이제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간호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아서 활동할 수 있었다. 바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러한 근거가 바로 서로를 이렇게 양육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어떤 견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암자에 고라니 한 마리가 올라왔었어요. 그 봄이나 여름에면 이제 고라니들이 나오는데, 저희 절로서는 텃밭에 이 채소들을 자꾸 갉아먹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번에 올라온 고라니는 상처를 받아서 다리뼈가 부러진 상태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올라와서 조금 이렇게 움푹한 데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얘네들을 이제 옮겨가서 치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라니가 사람들이 다가가니까 또 놀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하다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고, 결국 그 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전문적인 그런 이제 관리하신 분이 왔을 때는 이미 이제 고라니가 생명이 끊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태를 보면서 한 하룻밤을 만약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 고라니가 살았을 텐데, 그 하룻밤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었던 그 상황이 마가렛 미드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게 다리를 다쳤을 때 동물들은 그냥 그 무리에서 낙오하고 누구도 그거를 돌봐줄 수 없으니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그때 누군가가 돌봐줘서 치료받고 그래서 다시 활동하면서 인류 문명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더욱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 문명을 우리가 만든 거는 손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협력의 기반은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만약 나에게 이 무리에서 낙오된 사람 다쳤다고 해서 그냥 동물들처럼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또 죽어나갈 것이고 다시 그 공동체가 회복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일구고 인류 문명을 일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욱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서로 간에 협력을 하면서 인류 문명을 이루었는데 실제로 협력하는 과정이 만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도 하지만 경쟁도 하고 또 사회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개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그 과정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이타적인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우리의 어떤 근본 성정으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휘되기보다는 경쟁이라든지 또는 갈등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전쟁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인류 문명의 전개를 보면 처음부터 이런 협력과 이타적 정신으로 진행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제군주가 등장해서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해서 뭐 피라미드를 만든다든지 황하에 관계를 해서 뭐 수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의 어떤 그 치수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인류 문명이 점점 발전해 왔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어쩌면 좀 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삶에 대한 존중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또 인류 문화가 발전해온 방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강제와 어떤 그 외적인 어떤 제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서로 간의 협력과 배려라는 측면을 사회적 삶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들이 강제적인 어떤 외적인 규제를 받는 것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있고 동양에서는 법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강제적인 어떤 그 사회의 규율을 통해서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분이라면 그래도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그 순수하고 또 남을 위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것들을 더 사회의 어떤 통합 힘으로 이야기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공자 같은 분들, 맹자 같은 분들이 그렇고 부처님께서는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큰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시 그런 점에서는 우리들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성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이제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아끼고 그들의 연약함에 우리가 더 잘 반응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현실적인 생존과 이런 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위적으로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야지 하면서도 우리들은 막상 그 현실에 이게 닥치면은 그분들을 돕기보다는 당장 나의 이익에 더 집중하기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타고나면서부터 어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라나면서 그런 의식이 생기는데 그런 의식이 생기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성장의 어떤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일관되고 좀 더 견고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뒤에는 우리들이 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정체성이 좀 현실과 다르다 또는 잘 안 맞다 이런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알고 있고 늘 보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장소에서 봤는데 굉장히 낯설게 보여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에는 남인 줄 알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남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김새,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의 뭐 배움, 또 사회적인 지위,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총합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인식하는 방식과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도 오늘 너 좀 달라 보여? 좀 낯설어?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고 나에게도 좀 낯설고 조금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확고하게 어떤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실제로 그건 굉장히 허술하고 또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체험적인 경험 속에도 있고 요즘에 이제 여러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거의 정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변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들의 경험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자아가 불완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자아도 그만큼 불완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죠?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어느 출신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모호한 상태로 알려진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심지어는 좀 불안해하고 뭐 예를 들면 저 사람 사기꾼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는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서 조금은 이제 거리감을 갖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정체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알게 되었던 그 상대방의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완성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상대방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나면 그때부터 또 한편으로는 너와 나라고 하는 분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나하고 동질적인 부분을 찾고 나하고 동질적이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모임에 쭉 갔을 때 특정한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근데 그렇게 나하고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것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비슷하거나 같기를 바라고요. 그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또는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저하고 관계도 없고 외국인이고 그래도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호를 갖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동영상 속의 인물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동영상은 잘 안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시 하루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내 이 좋아함과 싫어함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건 아닌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했구나. 그래서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외적 대상에 대해서 타자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자기라는 생각이 기준이 돼서 타자를 만들고 그래서 비슷한 사람은 한 무리로 엮어내지만 비슷하지 않은 사람은 타자의 무리로 해서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을 투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혐오 감정도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가 점점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족 공동체라든지 또는 친족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 무리 속에서는 안전하게 생활했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사회관계를 가지면서 훨씬 더 선택하고 또 분별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제 날카로운 어떤 촉을 세우고 그리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재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이유로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투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나쁜 어떤 것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혐오 감정이라든지 또는 차별 의식이라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차별과 혐오가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를 잘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내가 사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던 그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그것이 그렇게 쉽고 또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점이 아마 자각이 되실 겁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사회 전체가 요구한 어떤 표준적이거나 또는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언제나 나의 근본적인 성정,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나의 어떤 불성과 꼭 일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들을 나쁜 삶으로 끌고 간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서 느껴졌던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어떤 부분을 구속하고 그 사회적인 요구에 맞게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노력하게끔 그렇게 강요했을 겁니다. 과거의 어떤 전제군주 시대처럼 아예 억압적으로 하지는 않았어도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사회적 요구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자기를 형성하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상처받고 또 그것을 잘하는 경우보다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건 또 아주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낙오하고 또 차별을 받거나 내지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있다는 점이죠. 또 그런 점에서 실수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그 기대에 맞춰서 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내지는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갖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그것을 밀고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데 반해서 다른 사람의 과정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남이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평가하게 돼요. 그분들이 겪었던 삶의 과정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도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전에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이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정진원 교수님이 수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주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아주 불길한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6.25 사변 때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죽어간 주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이렇게 늘어놓아 있는 그런 현장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더러운 거, 불길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남편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거는 따뜻하고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얼굴을 만지고 그 신체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워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듯이 전혀 그런 불길한 생각 없이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결국 우리가 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하고 관련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근데 단 한순간 그것이 나와 관련된 존재가 되면 그때는 그것을 사랑스럽고 정말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차별과 혐오가 나오는 근본에는 나와 남이라는 그런 분별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불완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정체성도 사실 불안정하고 또 그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낙오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나도 또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요즘 말로 내노란불이라고 해서 나에게는 어떤 성공의 스토리가 되지만 그들에게는 실패의 스토리가 돼서 그래서 그냥 그들은 사회에 맞지 않는 존재고 사회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들과 나는 같은 입장에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서로에게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었던 과정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이런 과정을 우리 현대적인 삶에서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양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아졌고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개개인들의 또 요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 요인도 많습니다. 근데 내 입장하고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의 의견들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부정적으로 자꾸 투사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계속 사회가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들 모두가 서로가 상처받고 서로가 불행해지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더구나 이제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 선진국으로서 자기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런 역량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중국이나 이집트 출신 학생들은 태도가 많이 달랐어요. 뭐냐면
자기 전통에 대한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문화를 한 번은 주도했던 그런 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더 잘 살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고 좀 더 앞서간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걸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우리들이 살아온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은 K-팝이다, 뭐 K-드라마다, K-영화다 이렇게 해서 한국적인 것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관심과 선호의 대상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대받고 그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를 통해서 그걸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위로와 정당성을 잘 발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를 정체화하는데 계속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 다른 사람의 그 생각에 기대어 가는 과정이 한국 문화 전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수준이고 단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치 한 개인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기를 맞추어 가면서 스스로 고통받았던 것과 비슷하게 한국 문화도 한국의 여러 사회 구조도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불안과 불편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뭐 종교가 다른 사람들 또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또는 지역이 다른 사람들 또는 학연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치환시켜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로 하다 보니까 사회 내적인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우리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은 점점 파괴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진국다운 하나의 새로운 문명의 어떤 그 선두에 서서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나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도록 그 나의 다른 타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도 한편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지만 한편은 굉장한 열등의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을 그걸 강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실패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섬세함을 가짐으로써 나 자신의 문제와 나 자신의 실수와 또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을 냈거든요. 그런 분별을 자꾸 외적으로 이렇게 투사하고 그들의 문제로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삶이 불편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나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를 직시하는 거. 나의 불편이 뭔가 나 자신의 정체성 속에서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인정해 가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는 그대로 용인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한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또 섬세하게 살펴서 또 그들에게도 그만큼의 어떤 삶을 허용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사회는 그렇게 우리들의 전 인류적인 협력 없이는 사실 지구적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가깝게는 기후 위기 문제 때문에도 우리들이 지구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다양한 이제 그 문화의 발전 과정들,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명의 변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는 국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문화의 변화들이 이제는 지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런 협력을 잘하는 사회가 가장 선도적인 사회가 될 거예요. 그냥 각각의 다양성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내면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회가 남들이 보기에도 참 바람직한 사회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가장 만족스럽고 또 편안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는 바로 부처님 말씀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술적 발전을 이룬다면 또는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진다면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구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그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의 힘에 의해서 경제적인 힘들도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진 거는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따라오면서 앞에서 해놓은 걸 따라가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자체의 역량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 자체의 역량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자기의 역량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곤란함들을 어떻게 보고 그것들을 다른 존재들과 같이 나누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런 관점에 달려 있다고 생각돼요. 이 점은 우리와 다른 예를 들어서 지역이 다른 사람들 또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 종교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생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큰 그 전망을 열어준다고 보입니다. 모든 존재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았던 그 부처님의 그 관점들,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같은 동체 대비 의식으로 하나의 같은 삶을 사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들, 이런 과정이 우리들의 문화를 바꾸고 이 나라를 정말 위기로부터 개선시켜서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치유되어야 되고 치유되어지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어렵고 못하고 또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치유되어져야 되고 또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고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함께 해 나간다면 아마도 많은 갈등들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에 있어 자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 기준이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수행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지요? 질문이 쉽지는 않은데요. 먼저 이러한 그 삶의 기준을 자기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자기 내면에 정말 자유롭고 손상되지 않은 어떤 내면성을 찾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을 하는 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수행이 늘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 내적인 세계 속에 완전히 갇혀서 그곳에서만 위로를 얻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도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편안하고 좋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내면에 그렇게 손상되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거는 이제 수행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동감을 하실 텐데, 그러나 몰입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정의 경험에서 어떤 몰입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꾸준히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 수행 문화가 올바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냥 개인의 어떤 만족이나 이런 그 어떤 그냥 초월적인 체험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삼법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상고무아를 알아야만 이 원인으로부터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좌복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실천 속에서 자기 문제를 확인하고 늘 부처님 가르침 떠올리면서 그런 변화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동안 오랫동안 습관화된 그런 어떤 분별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속해서 깨워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 한 개인만 해서는 또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만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행위를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는 불자님들이 좀 더 앞장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데 대개는 상대방에게 흡족함을 주지 못하고 불평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배려하고 싶다는 마음마저도 놓치고 각자 도생하자는 생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방황은 어디에 원인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잘 좀 배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배려가 과연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거를 하고 있다면 설사 그 상대방이 조금 불평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마음이 다치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의 시도로 절망하지 말고 그런 실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패는 언제나 일어나는 거니까 나에게도 그 실패가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은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도 많았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이 모인다면 아마도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치유해 가는 것이다. 이래 생각한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충분히 만족을 주지 못할 때,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못 주었다고 그분이 불평하든 또 나 스스로 불만족스럽던 관계없이 우리는 이게 수행의 분상이다. 이런 마음으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부처님도 그런 수행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지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한 분이 부처님이고 보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바로 우리들이 변화하고 회복된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